저녁 6시 30분. 서울 외곽 음마아파트 단지의 낡은 건물들은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정아는 부엌의 스탠드 아래서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된장찌개의 김이 밥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재호, 밥 먹어. 말을 건넸지만 거실 소파에서 나오는 것은 텔레비전 뉴스 앵커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박재호는 리모컨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3년. 그는 소파와 침대, 화장실만을 오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밥과 반찬을 식탁에 놓고 다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밥. 그제야 남편이 일어나 식탁으로 왔습니다. 무릎을 구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7의 몸은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이렇게 울었습니다. 정화는 그것이 자신의 탓인 줄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미처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야? 박재호가 반찬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아침에 담근 나물이었습니다. 시래기야. 어제는 시래기라고 했잖아. 그건 내가 다 알아. 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야? 수저를 집어든 손이 멈췄습니다. 밥을 퍼담으려던 동작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오래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정화의 말들은 모두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밥도 푸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식탁 위에는 숟가락질 소리만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정화는 테이블을 닦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대학 친구 미영이가 서울 온대. 호텔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또! 박재호가 끼어들었습니다. TV 리모컨이 다시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만났고, 재작년에도 만났잖아. 나이 들어서 그렇게 싸돌아다니면 뭐 하냐고? 체면 좀 챙겨.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화의 손가락이 찬 물에 멈춰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다는 것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철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45대인가. 그때 처음 만났잖아. 어디였더라? 정화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아니야. 그냥 그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된장찌개의 김처럼 대답하고 싶은 말들이 물 위에서 흩어졌습니다. 체면이 뭐냐는 항의도 나도 아직 죽지 않았다는 외침도 모두 잠시 열기 속에서 흐릿해졌습니다. 그 밤 정화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실의 조명 아래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아니, 늘어난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주름이 더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눈가에는 피로가 소금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진 걸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향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30년 전 신혼집의 작은 방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던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랐고 떠났습니다. 그 사이 언제부턴가 자기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해졌습니다. 거울 속 여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것은 참음이 아니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정화는 거울을 돌아섰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의 콧소리 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그것은 숨을 쉬는 소리였고 동시에 무시당함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화의 눈이 떨렸습니다. 무언가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리 없이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저녁의 그림자 속에서 휴대폰 화면에 정수미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정화는 음성 통화를 받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고 나서야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화야, 나야. 요즘 뭐해? 수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밝았습니다. 서로를 아는 지 40년. 대학교 2학년 때 기숙사 방을 함께 썼던 친구였습니다. 정화는 수미의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잠깐이나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평소대로야. 평소대로? 수미가 웃음을 섞어 반복했습니다. 정화야, 솔직하게 답해봐. 넌 지금 행복해? 그 질문이 떨어진 순간 정화의 입가가 경직되었습니다. 행복. 그것은 이제 자신과는 무관한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행복은 젊은이들의 사치였습니다. 자신의 나이대에서 행복을 묻는 것은 마치 할머니에게 연애를 묻는 것과 같은 종류의 무례함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어야 행복하지, 뭐. 정화는 웃음으로 돌렸습니다. 마른 웃음이었습니다. 그건 대답이 아니잖아. 수미가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나는 지금 이혼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 요즘 들어오는 분들 중에 너처럼 자기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묻는 거야. 우리 친구 정화는 괜찮으면 좋겠고. 통화 너머로 들려오는 수미의 한숨이 선명했습니다. 정화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넌 지금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뭔가 하고 있니? 벗어난다니. 뭘 어떻게 벗어나? 넌 왜 계속 그렇게 물어? 애초에 문제가 뭔데?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 남편이 문제인 거지. 수미. 들어봐. 나 이제 60이야. 넌 63. 우린 아직 30살도 아니면서 벌써 죽은 척하고 있어. 아, 이거 정말 미치겠어. 내가 왜 자꾸 자기 잘못도 아닌 걸 자기 탓으로 만들어? 수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그 아래 있던 분노와 답답함이 드러났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거실 쪽에서 남편의 콧소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2시, 박재호는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라는 거야? 지금이라도 내 이름으로 살아야지. 정화야, 들어봐.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충분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 충분한 시간? 정화가 웃음 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0년을 저렇게 살았는데 지금 뭘 어떻게 바뀐다고 생각해? 수미, 미안한데 현실 좀 봐. 이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포기하려고만 하는 거야.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이 나이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누가? 정화는 대답 대신 침묵했습니다. 수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기만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고 그 골짜기의 이름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애들은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애들 얼굴이 창피해질까봐. 아, 정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건 완전히 남편의 책임이야. 왜 자꾸 통화가 끝난 건 정화의 말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소파를 박차며 일어나면서 벽장을 내팽개쳤기 때문입니다. 정화는 급히 수미에게 인사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야? 박재호가 묻습니다. 눈이 반 정도만 떠 있습니다. 낮잠에서 깨어난 사람의 그 혼탁한 표정. 친구 수미야. 오랜만에. 또 놀자고 그러는 거냐? 아니야. 그냥 전화만. 시끄러워. TV 좀 다시 켜줄래? 정화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습니다. 오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배우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밤 정화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밤 10시 40분.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깊고 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은 검은색이었습니다. 혹은 정화의 눈이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자 화면 보호기로 설정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화도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 사진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시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아는 순간이 정확히 언제였을까요? 정화는 사진을 다시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그대로 눈앞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죄책감이라도 되는 양. 그 다음 날 오전, 정화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었지만 어제는 달랐습니다. 어제부터는 다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 속에 남아있는 아직 죽지 않은 것. 수미의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화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은 분명히 먹이를 찾는 짐승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순응하는 동물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전화 이후 뭔가 미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희망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단순한 불안감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은 확실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정화는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주방에서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와 미역국, 평소처럼. 하지만 그 동작 하나하나는 이제 자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의식적이었습니다. 재호, 밥 먹어.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야? 시민문화센터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글쓰기 강좌. 월요일 오후 2시. 정화는 강의실 뒤쪽 자리에 앉으며 펜을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강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선영이었고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한 경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10번 만날 텐데,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는 거예요. 정화는 노트에 그 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펜 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써? 난 평범한 사람인데.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요. 최선영이 교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이 정화의 가슴을 쳤습니다. 어제 수미가 한 말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더 무거웠습니다. 첫 시간은 자기소개로 끝났습니다. 정화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정화라고 합니다. 여기 처음 와봐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손에 쥔 펜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화님, 반갑습니다. 왜 이 강좌에 등록하셨어요? 그냥 남은 시간이 있어서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의 진짜 이유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창작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최선영은 첫 과제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순간을 써보세요. 정화는 텅 빈 노트를 앞에 두고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 나를 잃어버렸을까? 아마 그건 아주 천천히 일어났을 거야. 마치 강물이 언으로 변하듯이. 1장, 2장. 정화는 글을 썼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쓰는 것이 마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정화는 센터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나가는 것이 전처럼 불편하지 않아졌습니다. 오히려 월요일 오전부터 마음이 들떴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요새 자주 나가네. 어디가?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화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시민문화센터 글쓰기 강좌 듣고 있어. 글쓰기? 박재호가 리모컨을 놨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던 그의 눈이 정화에게 향했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정화는 계속 빨래를 개었습니다. 창피하게 뭘 배운다고? 이 나이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좌절이 아니라 뭔가 꺼이 올라오는 감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보면 뭐라고 할까? 아버지 모시는 집에서 아내가 밖에서 놀아다니는데. 놀아다닌다고? 맞아. 이 나이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창피하지도 않아. 정화는 빨래 바구니를 내려놨습니다.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이 자신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재호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무관심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관심이 아니라 혐오였습니다. 이제 그만둬. 내일 전화해서 등록 취소해. 아니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거실 전체를 관통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박재호가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이번엔 더 크게, 더 분명하게. 정화는 자신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목소리가 자신 안에 있었나요? 어디에 숨어 있었나요? 정화,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싫다는데. 그건 당신의 문제예요. 이제는 내 시간이에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아니, 내려놨다기보다 떨어뜨렸습니다. 밥상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정화의 귀에는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말했는지는 정화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정리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밤 정화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화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뭘 하지? 그 질문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것, 기대감, 혹은 갈망. 다음 월요일 정화는 센터로 갔습니다. 남편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정화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항복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강의실에 앉은 정화는 최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지난주 숙제 다 했으시죠? 누가 먼저 나눠볼까요? 정화는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들었습니다. 이정화님, 좋습니다. 읽어주실래요? 정화가 노트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35년을 잠들고 살았다. 아니, 잠들지 않았다. 꼼짝 못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하지만 나는 나였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최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님. 정화는 앉았습니다.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휴대폰 검색창에 이혼 상담을 쳤을 때 정화의 손가락이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엔터를 누르기까지 30초가 걸렸습니다. 그 30초는 우주 같았습니다. 결국 예약은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여성법률상담소. 정화는 화면을 끄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통장 사본을 챙기고 혼인신고서를 찾고 딸 정민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 주말에 시간 되니? 상담소에서 나온 정화는 손에 이혼 청구서 서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니까요. 정화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가볍고 동시에 매우 무거웠습니다. 금요일 저녁 정화는 박재호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서였습니다. 재호, 난 이혼을 하려고 해. 박재호는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른 웃음. 뭔 소리야? 농담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농담이 아니야. 진심이야. 정화는 책상 아래 들고 있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상담사 의견서와 이혼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재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그는 한 장, 두 장을 읽었습니다. 진심이야?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황만이 남았습니다. 응, 진심이야. 뭐 때문에? 그동안 난 아내로만 살았어. 어머니로만 살았어. 누군가의 것으로만 살았어. 이제 나로 살고 싶어. 그 말을 하는 동안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밤새 침묵했습니다. 거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런 일을 할 사람인가 하는 공포. 하지만 아침이 올 때까지 그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동시에 그녀를 멈추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화는 카페에서 딸 정민을 만났습니다. 아들 준호는 업무 때문에 영상통화로 참석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냐고? 정민이 물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헤어지기로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민의 눈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한 거야. 영상통화 너머의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빠가 뭐라고 했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충격받은 상태인 것 같아. 정민이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괜찮아. 우리도 괜찮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의 목소리. 그동안 엄마가 힘든 거 우리도 알았어. 근데 참기만 했어. 미안해. 정화는 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 마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건 엄마의 선택이야. 엄마의 삶이니까. 준호도 카메라 너머에서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조정, 협의, 서명.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박재호는 정화와 말을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글쓰기 강좌는 계속됐습니다. 이제 정화는 2번째, 3번째 순서로 글을 읽었습니다.
반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찮지 않은 진심 어린 박수. 4월 말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협의 이혼. 정화는 아파트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요청이 아니라 박재호의 요청이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침 정화는 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주방, 거실, 침실, 욕실 모든 방을 다시 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길렀던 집이었습니다. 정화는 문 앞에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미련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카시아 향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4월의 늦은 봄. 아파트 단지의 골목에는 흰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짐짝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에서 짐을 옮기는 딸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택시 앞에서 정화는 한 번 멈췄습니다. 내려가는 계단 위에서 그녀는 아파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집은 작았습니다. 한 방과 거실뿐인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화의 집이었습니다. 첫밤 정화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은 낡았고 벽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침묵이 아닌 고요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소리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숨이었습니다. 정화야, 어디야? 잘 도착했어? 응. 지금 집에 누워 있어. 어때? 기분이? 정화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아. 처음 그런 기분이야. 그럼 됐지. 그게 전부야. 수미의 목소리가 웃음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정화는 시민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평소처럼. 하지만 이제 그것은 평소가 아니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간 정화를 보며 최선영이 말했습니다. 정화님, 뭔가 달라 보이세요. 그래요? 예. 빛이 납니다. 정화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펴고 펜을 집었습니다. 펜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에 대해 써보시겠어요? 최선영이 과제를 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63년을 살았다. 그중 35년은 누군가의 그림자로, 나머지 28년은 꿈꾸지 못한 채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의 이름으로 깨어났다. 늦지 않았다. 아직 충분히 많은 봄날들이 남아있다. 밖에서는 아카시아 향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원룸의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10월의 아침이었습니다. 정화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찬 공기에 닿았습니다. 난방을 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물을 끓이고 필터에 원두를 담고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거품이 소복이 올라왔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정화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글쓰기 모임의 SNS 채팅방에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화님, 오늘 낭독 준비 다 하셨죠? 우리 다 기대하고 있어요. 정화는 천천히 답장을 쳤습니다. 응, 준비했어. 긴장되지만 괜찮을 것 같아. 가끔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그때 정화는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에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에는 숨길 수 없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외로움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책임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 정민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먹었어. 너는? 나도 회사에서 먹고 왔어. 그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난번 글 읽었어? 어? 에세이. 인스타에 올린 거. 아, 응. 봤어. 엄마가 이런 거래? 정민이 웃으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 진짜? 그 말이 정화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들 준호도 영상통화로 건네온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 응. 아빠는 아파트에 계신데 형 돌봐주고 계신다고. 정화의 시어머니가 남편 옆에서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그의 선택이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엄마는? 엄마는 좋아. 엄마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아. 이제 정화의 삶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시민문화센터 대강의실 글쓰기 모임의 정기 발표 공개 낭독회였습니다. 정화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도 했습니다. 머리도 잠깐 손질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0세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글쓰기 모임 회원들뿐 아니라 가족들도 와 있었습니다. 정민도 준호의 화상도 맨 앞에 있었습니다. 최선영이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 모임 회원들의 에세이 낭독 시간입니다. 첫 번째 낭독자는 이정화 님입니다. 제목은 내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정화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발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정화는 원고를 펼쳤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63년을 살았다. 그중 35년은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내 이름으로 살아본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 나이에 이 몸으로 나는 스스로를 용서했다.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읽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다. 내 선택을 존중하고 내 길을 걷는 일이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다. 나는 그저 이정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전부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정화는 원고를 내려놨습니다. 청중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모여 박수를 만들었습니다. 정민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너머의 준호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로 이젠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이정화로 살래요. 강의실을 나온 정화는 센터 옆 작은 공원에 앉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옅은 주황색이었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엄마, 미안해. 그동안 뭐가?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주셔서. 정화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그건 엄마가 한 선택이야. 그리고 그 선택이 엄마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어. 그래서 고마워. 너희가 있었으니까. 밤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 정화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원룸에 들어간 정화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10월의 밤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누구도 정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검은색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별빛이 비춰오는 천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수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정화야, 넌 정말 멋있어. 우리 딸들도 너를 보면서 배워야 해. 뭐가 정말 삶인지. 정화는 웃음을 지으며 답장을 쳤습니다. 너 때문이야. 고마워.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에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이 천천히 파란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태양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눈 감지 않고 눈물을 닦지 않고 그것은 60세의 여자의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해는 그 누구를 위해 살았던 것이라면 이제부터의 시간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늦지 않은, 그것은 정확한 시간의 빛이었습니다.